제 소비자분 52세 여자분이고요. 예. 원래 변비가 되게 심했던 분이고 예. 한 10년 전부터 불면증이 되게 심했고 아, 예, 예. 한 5년 전에는 온몸에 알 수 없는 두드러기로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계속 먹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1년 반 전에 마이랩을 해서 1번 유산균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예. 하루에 한 포씩 먹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예, 예. 그리고 재검을 해서 이번에 4번 유산균인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하루에 그냥 아침에 2포를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먹었는데 먹고 나면 배가 뒤틀리듯이 아파서 어. 너무 고통스럽다고 어. 그래서 지금 중단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일단 아까 말씀하신 현상은 진짜로 다 장에서 시작되는 현상들이거든요.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뷰티르산 프로피온산도 수면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트립토판을 먼저 쪼개요. 트립토판을 쪼개면 그 패스웨이에 달려 있는 애들이 두 번째가 세로토닌, 세 번째가 멜라토닌, 그 다음이 인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게 맞고 얘네가 이제 이제 안 좋아지면서 누수가 나면은 두드러기까지 이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일련으로 가는 보편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은 사람에게 보이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장의 미생물의 원초적 그 절대량이 되게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건 양을 좀 적게 드시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안에 미생물 원천이 되게 작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저희도 이제 레이쇼가 보편적으로 30조 정도의 미생물이 있는 사람에게 마이랩에 도즈가 들어가는 걸 디자인을 하고 간 건데 이분은 30조가 아니라 3조밖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포를 한 3-4번에 나눠서 1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추천드려 볼 것 같아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몇 분?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제품 공부하다가 예.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제 피마스 1부터 6까지 예. 총 6가지 균주가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피마스 2는 6가지 균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 누구는 2개가 있고 누구는 3개가 있고 누구는 5개가 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예, 좀, 예, 예. 좀 설명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제품 박스에 있는 그 균주를 믿으셔야겠지만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피마스 과정과 마이랩은 나중에 논문까지 나갈 거거든요. 논문까지 나가야지만이 광고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논문이 나가면은 정보가 공개가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박스 뒤에다가 우리가 쓰는 미생물을 아주 명확하게 레이쇼로 다 적어놓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은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수만 명의 연구 데이터가 그들에게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 박스에는 정말 미량의 미생물을 넣고 이름을 적어놓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마스킹을 하려고. 예, 그래서 다른 회사들에게 우리가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지 안 들키려고 초미량을 넣은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2번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은 2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장 안에 미생물은 종류가 2,000개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개인데 3개 먹는다고 2,003개여서 다양성이 높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매일같이 자연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생물이 우리 장으로 들어와요.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에 사과 한 쪽을 먹어도 그 사과에 미생물 없어 비죠. 엄청 많아요. 그 사과에도. 여러분 그냥 물 드시는데 그 물 안에도 사실은 원래 미생물 많아요. 언제나 많아요. 미생물은 자연계에 무척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루에 수백 개씩 되는 미생물들이 내 장으로 들어오지만 얘네들이 내 장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도망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을 내 장에 정착시키려면은 내 장 안에 인프라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 인프라의 미생물들의 기준은 뭐냐면 안락해야 되는데 미생물들의 안락함을 정의하는 산 계열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미디움 체인 산인데 뷰티르산, 발러레이산 요 정도가 많아지면은 이게 상태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미생물들의 정착률이 좋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끝마을 해남에다가 고속버스로 수천 명 데려다가 갖다 던져놔도
거기가 다양해지지가 않잖아요. 그 해남 땅끝마을 해남에 직업군이 다양해질 리가 없잖아요. 다 도망 나오지. 근데 강남에는 사람 안 갖다 놔도 직업군이 너무 다양해요. 왜냐?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지하철 있지, 뭐 버스 있지, 뭐 살기 좋지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꼬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 인프라가 좋아서 일상 중에서 들어오는 미생물들이 다 정착하게 해주는 게 피마스 플랫폼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나비 효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한두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안에 산의 생성 농도가 어떻게 바뀌면서 다른 미생물의 정착률이 어떻게 해야지 높아질까를 보는 게 마이랩이자 피마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미생물 넣어서 좋아지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내년이나 이런 때 좀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여기 가면은 이거는 미생물 생태학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거의 박사 과정으로 아예 그 수업 열어야 되는 수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생물 간의 크로스 피딩과 생태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그 김사님. 저는 못 고르겠고 이렇게 골라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예. 이 마이랩이 소비자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데 질문들이 뭐냐면, 그럼 한 번을 해서 맞춤 유산균을 먹었잖아요. 예. 그럼 내가 좋아졌는지, 예. 물론 신체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좋아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또 한 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엔 6개월 정도면 6개월, 예. 좋겠다. 예. 그래서 또 그 맞춤 유산균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그러면 또 해서 그걸 예. 계속 반복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요거를 좀 손쉽게 하려고 저희가 변기 부착형 센서라든지 그러니까. 심플겉 액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기 부착형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아메이를 위해서는 지금 출시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연속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이 그렇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까지 갈 수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숫자가 계속해서 높아져야지만이 이거는 그 아메이 앞으로의 10년 대계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꼭 필요한 절차예요. 또 한 가지, 한국이 지금 글로벌 아메이의 선봉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다음 주에도 일본 가고 그 다다음 주에는 미국 가고, 근데 가서 발표를 엄청 하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 나라의 아메이 임원들이 제발 한국에서 뭐 하는지 얘기하지 마세요예요. 한국에서 뭐 하는지 얘기하면 그 나라 ABO들이 난리가 나요. 니들은 뭐 하냐? 한국은 날아가는데, 한국은 막 엔자임 바이옴, 마이랩, DB 막 날아가고 있는데 니들은 뭐 하냐? 욕을 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가스 변기 부착형 센서 나오고 뭐 심플건 나오고 이래 버리면은 글로벌은 바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DB가 전략적으로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메이의 앞으로의 1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은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내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앞으로 수십 년의 먹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아까 여기 아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효소 엔자임 바이옴 효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거든요. 제가 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더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항상 배가 이렇게 막 빵빵해지고,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단백질 소화를 잘 못하고, 근데 제가 그 엔자임 바이옴 나오고 그걸 먹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출시가 됐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언제 먹는 게 조금 더 좋을지 그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엔자임 바이옴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백질류는 저희가 스스로 분해하는 것보다 미생물이 분해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미생물이 분해를 해줄 때 분해를 잘못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옛날에 저희가 어떤 회사를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 회사가 전통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잘 나가는데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추장을 컨테이너에다 싣고 미국 도착하면 반은 터져 있어요. 반은 괜찮은데 그게 이상 발효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당이 1g이잖아요. 근데 이 당이 미생물이 이 당을 1g의 당을 가스로 만들면은 부피가 40배가 늘어나요. 예, 부피가 40배가 늘어요. 장 안에서 부피가 40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막 장이 터질 것 같고 복부팽만이.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그 단백질을 산으로 잘 쪼개서 넣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안의 인프라도 좋아지고 장의 건강도 개선되고 장세포도 튼튼해지면서 용적도 늘지 않고 1g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장이 되게 편한데 어떤 사람은 미생물이 그걸 자꾸 가스로 바꿔버리면서 장은 불편하지 유기산은 안 나오지 인프라는 안 좋아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굿모닝 해도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 막 장이 터져요. 뭐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데이터베이스 3만 명 중에서 탑 10% 분들만을 뽑았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탑 10%만을 뽑아서 이분들 장 안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이런가 하고 그 미생물을 뽑아봤죠. 그래서 그 미생물을 뽑아서 효소랑 그 미생물을 같이 접합을 시켜가지고 아메이의 콩단백질 APP에다 넣어봤더니 APP가 유기산으로 소화될 수치가 4.5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같이 효소랑 붙여서 출시한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 그 예츠켈 카시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그 교수님의 꿈이 이거였어요. 유전자 치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엔자임 바이옴 드시고 속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변에 평생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녁 때 삼겹살 구워 먹고 바로 주무실 수 있는 분들 있죠. 돌 먹어도 소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여러분이 이제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장에 있는 유전자를 빼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탑 10%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화력을 체험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던 사람들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야 느끼시는 거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저녁 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녁 때.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아까 이제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공복이 되면 좋아요. 근데 일단 엔자임 바이옴을 먹으면 공복을 빨리 유도할 수가 있고요. 소화 분해를 시키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은 간이 밤새도록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자는데 간은 자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아침에 엄청 피곤해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간이 밤새도록 간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때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엔자임 바이옴을 한두 포 정도 드시면은 나머지 것들을 엔자임 바이옴이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간이 같이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날 아침에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또 저는 느낀 거는 얘가 그 간 기능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술 드시고 나면은 진짜 좋아요. 네, 저녁 때 저녁 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상 좀 먹을 수밖에 없게 되면은 저녁 때 제 마이랩 2-3포 정도 까먹고 왜냐하면 아까 그 그래프 제가 넘어갔는데 술 마시면 다양성이 엄청 떨어져요. 알코올을 장에다 넣으면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마이랩 한 3포 정도 까서 먹고 조금 있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만 둬도 충분하거든요. 엔자임 바이옴이랑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량작용이 많이 없는 걸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드셔도 상관없고 조금만 간격 드시고 두면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저는 엔자임 바이옴 한 2포 까서 먹고 그러고 자요. 예, 그러면은 다음 날 아침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숙취가 1도 없어요. 아, 진짜 이거 해보시면은 아 이게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숙취 1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녁 때 드시면 좋고 아침에도 굿모닝 하시고 불편해지면은 드시는 게 좋아요. 엔자임 바이옴은. 굿모닝에는 가급적 미생물을 넣어서 흔들어서 드시고 내가 이거 먹으면 불편하다. 드시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엔자임 바이옴 한두 포 드시면은 제일 좋아요. 예. 아 저녁 때 밥 먹고 조금 있다 드시는 게 낫죠. 조금 있다가 드시는 게 낫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게 낫죠. 아, 네, 제 소비자 중에서 너무 간절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거든요. 예. 그런데 탈모가 생겨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식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유 제품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우유가 다 함유가 되어 있다고 써 있으니까 이제 못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씀하신 게 요즘에 되게 핫한 연구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뇌신경염증
장누수로부터 나온 똥물에서 촉발된 염증 촉발제들이 뇌로 많이 들어가고 뇌에서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염증 반응이 나면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열이 나요. 그래서 탈모가 되게 심해진다라고 요즘에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누수가 막히면은 훨씬 더 그게 개선된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에 우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문제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제 와이프가 우리 회사 최대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어요. 근데 저도 먹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그 정도의 양의 우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미생물이 그 인텍트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미생물 껍데기에다가 살짝 바르는 정도인 수준인 거지 우유가 절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당불내증이랑은 별로 상관없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만 예. 그 유상 굿모닝 할 때 타서 그 블렌드인지랑 예. 갈아서 먹어도 되는지랑 안 들렸어요. 헬리코박터균이 헬리코박터. 한국에 장에 감염된 사람들이 한국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 풀어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블렌더 가는 거는 전혀 문제 안 돼요. 미생물 넣고 블렌더 가는 거는 문제 안 되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미생물들이 사이즈가 원체 작아서 블렌더에 날아갈 정도는 아니고요. 갈아서 드시면 좋고 근데 그 블렌더 가신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너무 많이 갈아서 막 거품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게 되면은 약간 장 불편감이 촉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은 2분 내로 끝낼게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 오늘 너무 오래 했다. 그 장은 이게 발효랑 썩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아무거나 보고 발효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썩은 게 있을 수도 많거든요. 썩는 거랑 발효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 미생물학 할 때 첫 번째 하는 챕터가 그거예요. 발효와 썩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파이널 일렉트론 억셉터가 산소가 아니면 발효예요. 이게 뭐냐면은 산소가 없는 데서 미생물 작용이 난 거를 발효라고 해요. 저희 장은 완전히 혐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발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김치나 이런 것도 밀봉을 하죠. 그러면 그 위에 곰팡이 설구는 하지만 그 안에는 발효가 돼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된장도 겉에는 막 뭐가 슬지만 그 안쪽은 산소 투과율이 없기 때문에 발효가 돼요. 썩지를 않고. 블렌딩을 해서 용존 산소가 막 마이크로 버블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게 장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퍼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유기산을 안 만들고 이상한 거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블렌딩 하시는 거는 오케이. 블렌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는 조금 안 좋다. 거품이 생겼으면 잠깐 두세요. 좀 흔들면서 잠깐 두면 거품 잦아들면은 그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그 미생물계 전설이죠. 베리 마샬 박사가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암이 걸려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임상 연구도 못해. 그래서 지 스스로 마셨어요. 지 스스로 그 헬리코박터를 마시고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나도 하겠어. 노벨상 준다면 나도 마실 수 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래서 헬리코박터랑 위암과 위궤양은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로 검증이 되어 있어요. 헬리코박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산유예요. 근데 얘네는 위산에는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산이 왔을 때 애들이 좀 취약해지는 것들이 있고 일단은 헬리코박터 기량작용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 높아지고 유기산류 높아지면은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인류의 수건 사업이지만 일단은 아직 여기까지 연구가 충분히 되지는 못해가지고 많이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나와 맞지 않는 유산균을 계속 먹으면 어떤가요? 불필요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인데 사실은 불필요한 나와 맞지 않는 유산균이 방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런 거를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서 올리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런 자료
보여줘도 되는 거겠지? 이게 가끔 제가 하면 안 되는 자료들을 또 쓸 때가 있어서 오케이. 잠시만요. 제가 딱 그거를 파일을 열고 그 장표만 핀 다음에 제가 화면 공유를 잠시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들은 사진을 좀 안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제가 이 질문 이게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이거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예, 요거를 잠깐 봐주시면은 요게 이제 저희 6종 솔루션 개발 히스토리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6개잖아요. 히스토리예요. 원래 이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했었냐? PBO라든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요 세 종류로 출시되어 있는 거는 요게 조금 어렵지만 2011년에 아루무검이라는 사람이 네이처에다 낸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사람들의 장내미생물의 유형이 세 개로 나뉜다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존의 제품, 가급적 요 회사 이름은 제가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 제품들을 보통 출시한 적이 있어요.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2019년도에 반박 논문이 나와서 여기에 나왔던 2011년에 엔테로타입이 정확하지 않다. 사람들은 절대로 세 가지 타입이 아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엔테로타입이라고 정의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버리는 거는 무리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반박 논문이 2019년에 나왔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미생물들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게 이제 NC라고 하는 거는 네거티브 컨트롤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비락티스 타입, 비피도박테리아 타입, 루테리 타입, 플란타 타입, 락티스 타입, 락토바실루스, 소나 타입으로 다 미생물들을 나눈 다음에 얘네들이 배합이 되는 비율이 0대 1, 25대 75, 5대 5, 75대 25, 100대 0으로 혼합비를 다 나눈 거를 저희가 40종류로 나눠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장 안에 있는 장내 장 환경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측정하는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이게 X축이 뷰티르산이죠? Y축이? 예.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이 40종류를 다 트리트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넣어주는 미생물 이게 다 다른 종류의 타입들인데 다 이렇게 나타나죠. 우상단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분은 빨간색 세모, 한 요 정도, 빨간색 세모, 빨간색 동그라미, 요거, 주황색 동그라미, 주황색 세모 정도는 이분은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여기에 걸쳐 있는 것들 먹으면 좋겠죠. 이분은 또 완전히 다르죠. 이분은 파스텔 톤의 동그라미들을 드셨을 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문제는 XX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도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죠. 이분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안 먹으니만 못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심지어 장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XX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먹으면 장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과 포스파틱스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단에 있는 것들을 먹어줄 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통계로 다 분석을 해냈고 여기서 올라가는 정도를 해서 이 중에서 탑 6를 골라냈고 그래서 이렇게 탑 6로 걸린 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6개예요. 또 탑 6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뭔지가 다 추려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나가면서 뭐 이분은 8번까지 가야지 NC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거든요. 솔직히 이분은 6번까지 어떤 걸 드셔도 다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거죠. 이 위쪽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돼요. 좋아지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이랩이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죠. 이분은 아예 안 먹었을 때보다 더 좋은 거는 세 종류의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급적 선택이 된 거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가 선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고 맞지 않는 거를 드시면은 심지어 다양성과 포스파틱스 지수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가 다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결과 내서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마다 검사하는데 언제까지 6개월마다 검사하면서 체크해야 할까요?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은 평균이 잘 안 바뀌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재분석이라는 시스템은 어떻게든 간소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있고 거기서 알고리즘을 빌드하면서 이 마이랩이라는 플랫폼이 훨씬 더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기 부착형 센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변기에 부착되는 센서만으로도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측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분석의 히스토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분석 방식을 훨씬 심플하게 할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직 알고리즘이 완성될 정도로 DB가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점차 발전을 시킬 건데, 다양성이 보통 높으셔서 균이 잘 안 바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텀을 좀 더 길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정도 해봤는데 나는 두 번 다 다양성이 꽤 좋고 나는 크게 솔루션의 차이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메이에서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하지만 한 1년 정도 후에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아. 그러면은 한 2년쯤 후에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자신에게 지정된 거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6개월에 한 번이라는 부분이 근데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을 해도 부족한 분들도 있으세요. 내가 장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나는 먹는 음식마다 그냥 내 장 컨디션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나는 항생제를 수시로 먹는다. 나는 뭐 아주 독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이 살짝 판단하셔서 그 듀레이션은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 분석을 통해서도 듀레이션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재분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 안에서 저희도 또 통계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상위 뭐 30%이신 분들은 다음 분석 주기를 저희가 지정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할 거니까 이제 저희 첫 스텝 가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식사세 지적장애 중증, 아동 키우는데 인지가 중간 정도,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상위 30%, 다양성에 의해서 인지가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이게 지적장애 중증인데 마이랩에서 인지가 중간 정도 나왔고 다양성도 상위 30%가 나왔고 그러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에 따라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그 장누수라는 현상이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인지라든지 그 뇌 기능에 있어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엄청나게 안 좋다. 근데 다양성은 상위 30%고 인지 관련 미생물도 이제 중간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부분일 수 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이 아니라 약간 다른 부분에 의한 지적장애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뭐 지적장애라는 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이슈라든지 또는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도 발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아주 좋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보다는 다른 부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장이 민감해서 자기적인 음식을 먹거나 육류를 많이 먹는 날은 다음날 어경시전이 아주 묽은 변을 보는데 검사 결과가 다양성이 높고 다른 부분도 평균보다 높게 나온 편이고 유해균만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결과는 3번을 먹으라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다시 해봐야 하나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그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장표 기억나시죠? 저희가 전반적 반응도 개선과 표적적 반응도의 개선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계속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표적적 반응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반적 반응도의 개선을 통해서 아주 미니멀하게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표적적 반응도의 개선을 타겟팅하는 게 엔자임 바이옴 같은 제품. 엔자임 바이옴은 특히나 콩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소화에 관련된 표적적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자임 바이옴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저는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추천드리고, 육류를 많이 먹으면 다음날 어김없이 변이 아주 묽은 변을 본다. 이러면은 보통은 라이페이즈, 그 간 기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그 간에서 소화 효소라든지 아니면 지방 분해 효소 같은 것들이 약한 경우에는 그 지방이 그 소장 말단이나 대장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이 지방은 물의 흡수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을 되게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지방기가 많은 걸 드시면은 다음날 어김없이 이렇게 설사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은 음식이 육류나 자극적인 음식에 있는 이제 포함된 지방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약간 IBS성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특히나 어떤 특정 음식들에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3번 추천을 받으셨고 3번에 드시는데 장 불편감이 없으시다면은 그냥 3번을 계속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예. 어, 김선자님, W 디톡스를 할 때 마이렉 검사를 했습니다. 디톡스 중일 때와 평상시에 검사할 때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디톡스 하시는 상황에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프로틴 복용 시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는 장내미생물과 관련이 있는지요, 단백질 소화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 복부 불편감 관련 장내미생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틴 복용 시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는 잠시만요. 이것도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작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Intestinal Gas Production by the Microbiom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가스 프로덕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정리된 논문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살짝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 빵, 밥, 국수, 탄수화물, 거기다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 애시드, 설퍼 컨테이닝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논문이라서 어렵게 써놨지 단백질, 예,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면서 미생물들이 이걸 쪼개요. 미생물들이 쪼개면은 일단은 여기 빨간색 제가 해놓은 거 하이드로젠 가스예요. 하이드로젠, 메테인, 하이드로젠 다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미생물들이 이거를 쪼개서 이제 단백질 드셨다는 거죠. 단백질 드시면은 얘네가 가면서 여기서 이제 가스로 만들어지고 남으면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이편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끌고 내려가가지고 뷰티릭 애시드로 가져야 돼요. 뷰티릭 애시드까지 가져야지만이 이제 더 이상 가스가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탄수화물 먹고 난 다음에 가스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하이드로젠 수준 수소나 뭐 CO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지가 않은데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는 화학이 붙어 있다 보니까 H2S 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그리고 CH4 이게 메탄가스랑 그러니까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와 메탄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가스는 유독 냄새가 상당히 역하죠. 탄수화물 먹은 가스는 그렇게까지 역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게 멈춰지려면은 뷰티르산까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여기를 중간을 이어주는 미생물들이 좀 희귀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면 여기서 계속 돌아.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엔자임 바이옴을 개발을 할 때 본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 내려가는 미생물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미생물이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은 이거 그냥 미생물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미생물이 또 그 사람과 궁합이 맞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나 쉽사리 궁합이 맞는 미생물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쪽으로 잘 내려가는 사람들을 비비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백 개의 미생물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 적용이 되는 균주 하나를 찾은 게 20701이라는 균주고 엔자임 바이옴에 들어가 있는 균주가 이렇게 떨궈주는 균주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어, 프로틴 복용 시에 배가 아프고 이제 가스가 많이 차면은 일단 장내미생물과 관련이 된 건데 이것도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적적 반응도예요. 표적적 반응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성이 증가하면 개선이 될 여지도 있지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거는 엔자임 바이옴 드시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백질 소화 효소 관련 있는 거니까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ADHD가 있는 아이가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섭취할 경우 다양성이 좋아지면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너무 멀리 가면은 저도 이거 누가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 올리시면 저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ADHD나 저희가 지금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이랑도 연구 많이 하고 있고 ADHD 자폐 아이들 연구 많이 하고 있고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마이크로바이옴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믿고 저희랑 연구하고 있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조금 포커스해 보시면 좋아요. 당 누수 현상.
장누수가 일어나면은 염증 반응이 과해지면서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뇌에 있는 신경 염증 반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자폐라든지 ADHD 성향을 많이 분출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가바와 같은 신경 안정 물질 같은 거, 뉴로트랜스미터 물질들이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잠깐만요. 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그 2년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2022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희 쪽에서는 꽤나 유명한 논문인데, 전 마이크로바이옴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디프레시브 심텀, 우울증 심텀인데, 이것이 사실은 뒤쪽에 가면은 자폐라든지 ADHD와 같은 뇌신경 염증 관련이라고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종류 미생물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 당 내에서 involved in synthesis, 생성하는데 뭐를 생성하냐? 얘네들이 글루타메이트, 뷰티레이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뷰티레이트, 세로토닌, 감마 아미노누클릭 애시드, 가바. 이것들은 which are key neurotransmitter, 뉴로트랜스미터인 물질들을 얘네들이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특정 미생물들이 많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좋다. 이렇듯이 ADHD나 그 바로 아래 이제 자폐 관련도 자폐도 근데 자폐는 뉴로 데미지성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리제네레이션,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걸린 다음에 되돌리려면 극도로 어렵고 그 이전에 예방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이들은 마이랩 하면서 이런 부분들 예방하고 미리미리 조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누수,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아이들 특히 이런 거 좀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 섭취하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더 늘어나서 유익균의 생존에 영향을 줄까요? 인지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낮으면 치매 확률이 높아지나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유산균 섭취. 근데 유산균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그거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XX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어떤 분은 거의 다 먹으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기한테 맞는 거를 드시면은 코스바이틱스 여기 뷰티르산과 아세트산의 지수가 개선이 되면서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인지건강 관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미생물들을 뽑아서 저희가 지표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포스바이오틱스랑 다양성이 증가하면은 그와 관련된 유해균들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랩의 포커스에서 계속해서 그 지표들을 올리는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은 그 유해균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랩 결과에 따라서 유산균을 먹었는데 온몸이 가려우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단해야 돼요. 일단은 섭취하셨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몸이 가렵다든지 이러면은 섭취 중단을 일단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마이랩을 드시면은 일단 대표적인 게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대사체의 알러지 반응들이 가끔 생기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여기는 더 이상 안 갈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마이랩 솔루션을 한 번에 한 포를 다 드시지 말고 한 반포를 나눠 드시면서 물을 좀 많이 드셔보세요. 물을 많이 드시면서 반포씩 나눠서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계속해서 가렵다. 그러면은 삼육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장내 미생물, 지금 가지고 계신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특정 대사체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추천받은 유산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나한테 안 맞는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6개월이 지나면은 조금씩 그 반응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좋던 애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봤지만 나에게 일단 한번 좋다고 하면은 얘보다 더 좋은 애가 1, 2, 3, 4, 5, 6번 중에 내가 3번 셀렉트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3번보다 4번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던 3번이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애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9개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반응률이 80%가 아니라 70%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에버러지 9개월 정도에는 한 번씩 재분석해 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도 저희가 보면은 에버러지 70%까지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에게 안 맞는 걸 먹어서 아예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택 받으신 게 있으면 계속 드시는 거는 문제 없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베스트한 게 뭔지를 찾아간다면 조금 더 가장 좋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비용도 그렇고 원체 다양성도 좋았고 나는 이거 먹는데 계속 좋고 괜찮고 문제 없다. 그러면은 일단 추천 받으신 거는 좀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 건강에서 장누수 증후군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로 연관된 지수나 이 개선이 되나요? 장누수가 진짜 크거든요, 팩터가. 근데 장누수랑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게 저희 지표 중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예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가 장누수랑 연관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들도 너무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못하는 지표예요. 이 듀얼 분석이라고 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직접적으로 찍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해주는 건 마이랩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어떤 지표보다도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가 장누수 현상과는 연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계속해서 높게 개선을 하시면은 가장 좋아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할 때 유산균의 변화가 생기는 게 좋은 쪽으로 계속 당연하죠.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피크에 있고 이미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안 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직 더 먹어야 돼서 솔루션이 변화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6개월 재분석하시는 분들의 80%가 솔루션이 바뀌세요. 거의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유산균 먹으니까 변비가 온다. 유산균을 중단하니까 변이 나온다. 조금씩 드시는데 늘려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짜로 이것도 똑같아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대사체를 저희가 하는 마이렉 솔루션에 일단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체를 늘리는데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대사체를 만들려면은 일단 그 물이 엄청나게 사용이 돼요. 그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장면을 잠깐 보시면은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 있는 물질을 액티브 폼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활성 물질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이 화학 구조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제니스테인이 콩단백질이에요. 콩단백질이 제니스테인으로 있으면 똥으로 그냥 나가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여기다 뭐를 하느냐? 뭐가 붙었죠? 하이드로. 수소기 2개. 그러니까 물 분자 2개를 붙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분자 2개를 붙여주면은 얘가 물에 싹 녹으면서 저희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큐민. 되게 유명하죠. 코큐민도 이대로는 똥으로 다 나가요. 근데 얘네가 조금 좋아지면 아이하이드로. 아이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2개, 물 분자 2개. 근데 더 좋아지면 테트라하이드로. 테트라는 4개라는 뜻이에요. 물 분자 4개 붙으면은 활성도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분자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코큐민 하나 먹으면 물을 이게 진짜 미생물들이 이거를 활성으로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주려면 물을 어마무시하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레즈베라트롤, 아이하이드로, 레즈베라트롤 이런 식이거든요. 버베린, 아이하이드로, 버베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이랩을 드신다라는 거는 마이랩을 드시면서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사실은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변비가 오시는 분들은 마이랩을 먹었더니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물 분자를 방금 보여드린 대로 엄청나게 쓰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랩 드시면 물을 엄청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무척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비 오시는 분들은. 네. 토끼똥 누나아이가 다양성 포스트바이오틱스 엄청 상위 10% 아니라 토끼똥 괜찮아요. 토끼똥 전혀 문제 안 돼요. 저희 셋째도 계속 토끼똥 누거든요. 그 마이랩 결과 좋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토끼똥보다 더 문제는 잔변감. 그리고 애가 변을 보고 나서 엄청 불편해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잔변감이 있어서 화장실을 계속 가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게 안 좋은 지표인 거지. 변의 형태는 2번에서 4번, 뭐 5번까지 가는 거는 그 변의 형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고 맞는 유산균 먹으면 키 크는 효과 있을까요? 이것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안에서 뷰티레이트가 어린이들 성장 호르몬 촉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무기물의 혈액 흡수 증가 이런 거랑 많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드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성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을 배양해서 실험하는 부분에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번호별로 맞추는 추천 제품을 설치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없던 미생물이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아까 제가 그 40개로부터 찾아내는 방식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류틸산과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락틱산 이런 유기산들. 그래서 우리 장내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저희가 하루 종일 먹는 물, 음식, 파, 공기 뭐 이런 거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궁극적으로 내 장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암 여부 이거 저희 회사 피프리스라는 사이트 가면은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알 수 있거든요. 저희 회사 특허 보시면 아마 저희 회사가 지금 출원이 80개가 넘어가요. 등록이 5, 6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이제 대장 용종이라든지 이번에 저희가 서울대병원 그 췌장암 쪽 교수님이랑 최근에 췌장암 연구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예측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또 다시 여기는 의사들의 영역이에요. 저희 마이랩 바로 셧다운이에요. 바로 보건복지부 고소 들어가서 저희 바로 셧다운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뭐 마이랩 여러분이 제출하는 마이랩 결과만 가지고도 대장 안의 용종의 유무를 85% 이상 정확도로 저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있는데 현재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아메이와 같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 좋은데 자가 면역 질환 또는 면역력이 약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다양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면역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내 엑스포좀이라고 해요. 엑스포좀. 내 주변에 내가 매일같이 겪는 문제. 내가 면역력이 아무리 좋아도 매일같이 미세먼지랑 뭐 이런 거 흡입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폐 면역 기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면역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의 문제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그거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장내 미생물 다양성 높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나는 아무리 활개를 쳐도 난 괜찮아 이런 건 아닙니다. 저항성이 높다 뿐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변 먹고 그 사람 미생물이 옮겨오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아메이 마이크로바이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요. 저희가 디자인한 게 다른 사람의 변을 먹지 않고서도 내 장내 미생물을 조절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근데 다른 사람의 변을 먹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같이 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거기에서 안 좋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만을 모티브로 해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마이랩의 기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 변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이랩이. 장내 미생물 조절도 잘 되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10시 5분이네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먹는 것이나 생활에 따라서 또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는데 한 번의 변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게 되는 거냐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통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피마스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또다시 MCMOD, SMOD 이런 기술들이 또 떨어져 나오거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변이 여러분의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고 출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헷가닥 변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조금 긴 내용이라서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가 SMOD, MCMOD가 뭐고 어떻게 분석을 하길래 왜 다른 회사는 범접할 수 없는 듀얼 분석이라고 하는 대사체 분석까지 가능한지도 여기에 따라서 좀 걸리는데 일단은 한 번의 변의 분석을 통해서도 6개월 가까이의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고 출시한 거기 때문에 쉽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많이 하시는 Q&A 조금 있는데 이거 몇 개만 잠깐 할까요?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장내 미생물 분석해주는 회사 다양하게 있는데 마이랩의 특장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말씀드린 거. 아메이 마이랩은 전 세계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섭취하시던 유산균이 있는데 맞춤형 솔루션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분석을 의뢰할 때 365를 드시고 계셨다면 그게 베이스라인이에요. 365 플러스 이거를 드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부담이 되시고 건기식 규정상 하루에 뭐 100억 이상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냥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시던 게 베이스라인이에요. 거기다 얹어 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상보합이 있어요.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제품 드실 때는 최소 4시간은 시간을 띄어서 드시세요. 아침에 이거 먹었으면
다른 유산균은 점심에 드시고 한 번에 4포 쫙 까서 드시면 안 돼요. 막 섞어서. 그러지 마시고 제품은 아침, 점심 저희 최소 4시간 정도 간격을 띄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W, 뭐 우먼, 슬림 이런 것들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는 이제 같이 드셔도 상관없지만 시간을 좀 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엔자임 바이옴에도 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자임 바이옴도 시간을 좀 떼서 드세요. 엔자임 바이옴 제가 2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엔자임 바이옴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엔자임 바이옴 나온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마이랩을 딱 시작하고 그 전화 상담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장불평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없냐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지 하고 트래킹을 했더니 아메이 분들이 단백질을 엄청 많이 드세요. 파이로프로틴부터 해서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백질이 되게 좋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웨이 프로틴이라는 거 아시죠?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청단백이라고 해서 애들 분유나 치즈 같은 거, 버터 같은 거 만들고 나면은 우유 찌꺼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청 찌꺼기를 재가공을 하면은 이제 단백질류가 나오거든요. 그런 건 이제 좀 저가 단백질이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단백질은 천연물 유래예요. 콩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콩 단백질은 사람이 분해를 못 해요. 콩 단백질을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걸 받아주는 미생물이 없는 분들은 장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말퍼멘테이션이라고 잘못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받아주는 미생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아메이에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작된 게 엔자임 바이옴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파이로프로틴이랑 아메이의 단백질 제품 바디키 제품들 가져다가 시중에 있는 효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한 9,900원, 11,900원 파는 효소들 많이 있잖아요. 그 효소들 중에서 되게 좋은 효소들만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콩단백질에는 역가가 안 나와요. 효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콩단백질 자체가 발효하는데 1년 걸려요. 매주 뛰어가지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이제 카시 교수님이 한국에 제가 초빙을 해서 와서 보시고 된장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주식이 후무스 아시죠? 후무스인데 이 후무스가 병아리 콩에다 올리브유를 갈아서 먹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버스 안에서 누가 방구 뿡뿡 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방구를 달고서 이게 다 장 트러블 없는 사람이 없어. 콩을 그렇게 먹어 제끼면은 이게 장이 난리가 나와요. 근데 카시 교수님 한국에 와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야. 장 트러블이 없다는 거야. 콩을 이렇게 먹는데 된장을 발효를 한번 해가지고 장 트러블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이 콩단백질을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으면 난리가 나요. 이거는 효소로도 안 돼요. 역가가 안 나와. 기능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착안을 한 게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이 중에서 단백질 분해능과 탄수화물 분해능이 높으신 분들만 딱 뽑아냈어요. 그분들 장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괜찮은 거야. 그 미생물을 핀포인트를 해가지고 뺀 다음에 효소랑 같이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치가 1.8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엔자임 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그 제품 안에는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단백질 분해능이 특히나 좋으신 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을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회사 하나 넣어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받는 미생물 넣어드린 거예요. 그게 엔자임 바이옴의 제품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드시는 바디키부터 아메이의 프로틴 제품이 완전 피팅이 걸려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다른 단백질 드시면서 이거 드시면 별로 효과 없을 수도 있는데 아메이 제품이랑은 완전 피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엔자임 바이옴 아까 이제 밤에 먹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간이 되게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50% 이상이 소화에다 써요. 소화액을 만드는데 간이 소화 담즙산이랑 이런 거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6시간 이내,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먹고 주무시면 다음날 엄청 피곤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이유가 몸은 자는데 간은 못 자요.
간은 그거 소화시킨다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엔자임 바이옴 한두 포씩 먹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훨씬 일어나기 편해요. 피로가 훨씬 떨어져요. 간의 부담을 훨씬 줄여주는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시간 죄송해요. 너무 많이 쓴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춤형 솔루션도 드셔야 되는데 엔자임 바이옴에도 균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고 좀 시간 띄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거 왜 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볼 수 있는 것도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2세대 기술까지 들어온 건데 특히 거기에서 저희는 단세지방산을 봐요. 이 단세지방산이 프리커서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온갖 좋은 거의 시작점의 재료예요. 요 재료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가바도 올라가, 뭐도 올라가, 다 좋아지는데 얘가 특히나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장의 누수를 막아줘요. 장의 열리고 닫힘을 조절을 해주는 애다 보니까 온몸의 면역 기관을 조절을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단세지방산은 이 장내 미생물밖에 못 만들어요. 저희가 다른 데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만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로 넣어둔 게 이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리고 분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분석 중간에 장환경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 피마스 이게 왜 시간이 저희가 아까 병원에도 납품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이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보통 4개월 잡아요. 리드 타임을. 근데 여러분 저희가 4, 5주 만에 마무리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1세대 분석만 하면은 변 받아서 유전자 분석기로 읽으면 끝나요. 결과지 만들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1세대로 유전자 분석한 다음에 얘네들이 만든 대사체를 분석을 하는데 3세대 기술이 뭐냐면은 3세대 플레이트에다 넣은 다음에 장내미 생물이 바뀐 다음에 대사체를 다시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이 몇 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분석하는데 일주일만 잡아도 이미 4, 5주가 후다닥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걸리는 것도 저희가 정말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시간 더 줄이려고 계속 짜고 있거든요. 최대한 줄여서 자동화 장비 더 넣어서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이거 제품 개발할 때 이미 4, 5주 걸리는 거 이제 판단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하는 패턴을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분석 4, 5주 만에 획가닥 변했을 리는 절대 없어요. 네, 그거는 아니고 그 중간에 혹시 여러분이 항생제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을 완전히 세척을 했다든지 이러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좀 방부제 있는 거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나? 좀 과음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커버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거 내놨는데 택배 아저씨가 너무 늦게 가져가서 이거 내가 내 장내 미생물이 이럴 리가 없다. 분석이 잘못된 거야 이러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개발할 때 저희 연구소에 있는 40도씨 인큐베이터에다가 분변 넣었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택배 차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서 돌려봤거든요.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한여름에 제일 뜨거울 때 택배 탑차 안에가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도씨 인큐베이터에다 변 넣었다가 뺐다가 시골 보냈다 다시 받았다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개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저희가 5년 걸렸어요. 근데 했는데 40도씨 인큐베이터에서 열 11일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뭐 3일 늦게 가져갔다고 잘못 나온 거 아니니까 예,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J 1000랩이나 이런 제품과의 차별점, 이거 1, 2, 3세대 전부 다 1세대입니다. 저희는 3세대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런스 365랑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으면서 하셨으면 애드온으로 겹쳐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마이랩을 드셨는데 이거 다음 질문이 그 대신 이제 제품 드시는 거에 시간은 좀 떠서 드시는 게 좋다. 같이 드시는 건 문제 없다. 근데 문제는 마이랩 드시고 설사가 심해진다든지 변비가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장내미 생물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 2주 지나면은 개선이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막 악성 설사 변비가 2주를 넘어서 간다. 그러면은 다시 365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의 의학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피팅률이 81.45%예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약도 70%가 넘으면 약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에 전혀 문제 없어요. 약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피팅률이 나와 있지만 18.55%의 분들은 피팅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설사 변비가 너무 심하게 지속된다 이러면 365로 다시 가시고 이 피팅률은 저희가 90%까지 높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핵심이에요. 데이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피팅률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뇨가 오래되고 수치가 높은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으로 나아질 수 있어요. 일단은 당뇨 경우에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레이트의 양이 당뇨를 개선한다라는 연구는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레이트의 양을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 걸렸다라는 거는 이미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났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이미 떨어져서 면역 세포가 피하 구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럼으로써 면역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내가 뭘 공격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된 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도 일단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은 장내 생물 다양성이지만 뷰티르산의 농도,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무척 중요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장에 누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면역 세포들이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토피라든지 과민 면역 반응, 자가 면역 반응 등이 개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에 조금 포커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마이랩을 벌써 5번을 하셨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양성은 늘 80점 이상 유지되고 있대요. 그러면 충분해요. 70점 이상, 상위 30%만 되면은 일단은 웬만한 기능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상위 30% 안쪽에만 안착해 있으시면은 충분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흡수 기능이 아주 낮았다가 많이 좋아지셨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조금 이건데 오래 걸려요. 좋아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좋았던 체지방 조절이나 면역 기능이 안 좋아지셨다. 이런 개별 미생물들 차이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느냐? 완전히 신경 안 쓸 건 아니지만 일단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상위 30%에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 관련 미생물 지표는 일부 살짝 당연히 그것도 다 좋으면 좋지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우선순위를 든다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무조건 끌어올릴 거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지표도 그 이후에 계속 끌어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지방 조절이나 면역 기능 관련해서 조금 안 좋아지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미생물이 바뀌면서 그거에 중요했던 아이들이 일부 소실이 된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무척 높으시니까 이거는 일단 부차적인 거니까 이거는 크게 현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랑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안 좋으시면은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랩 분석 리포트의 더블엑스 뉴트리라이트 활용 정도, 에콜 만들어낸 능력, 후기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미 알고리즘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마이랩 보면은 에콜 이분이 만드시는 분인지 아닌지 이미 저희 특허 다 나갔을 정도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갱년기를 얼마나 심하게 앓으실 건지에 대한 예측도 일부 이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먹었을 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배드뉴스 컴퍼니예요. 이게 뭐 못합니다 하고 솔루션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못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비반응자가 어떻게 반응자로 바뀔 수 있는지 기술이 탑재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X 뉴트리라이트 활용 정도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충격받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너무 충격받지 않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메이랑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예. 마이랩하고 6개월 지났는데 다시 재검사를 안 한다면 처음 검사한 맞춤균을 계속 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처음 검사한 거 드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시험 했을 땐 81%였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71%라고 해서 71%가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신약을 개발할 때도 70% 이상 효과가 나오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약과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미니멈 9개월에 한 번씩 바꾸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거지. 여기에다 피팅이 안 되어 있는 균을 먹으면은 이런 효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하시는 게 365 유산균은 박내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균이 아니에요. 365를 먹는다고 박내미생물의 다양성과 뷰티르산이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균주가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준 균주는 마이랩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마이랩이 그 작동을 잘 해드릴 거고, 가급적이면은 6개월, 9개월, 요 정도 선에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트래킹을 하면 가장 좋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드시던 걸로 계속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뷰티르산을 주로 생성하고 흡수에 소장에서 작용하는 대장에서 만든 포도를 어떻게 이 부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소장과 대장의 역할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은 거의 다 대장에서 일어나요. 사람의 장이 8m, 자기 키의 5배 정도 되거든요. 8m에 달하는데 사실은 앞쪽에 그 식도랑 이런 거 빼고 3, 4m의 구간은 소장의 구간이고 여기는 미생물의 작용이 전혀 크지 않아요. 미생물의 작용은 거의 불필요해요. 여기에는 간에서 만든 담즙산 소화효소들이 내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실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 소장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은 거에서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는 채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흡수가 되지 않은 물질들이 터미널 일리움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회장 말단, 회장의 소장의 끝부분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몸이 더 이상 흡수 기능이 없어요.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합니다. 분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분해된 물질들이 물에 녹아요. 그러면은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고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데 옛날엔 진짜 물만 흡수하는 줄 알았지만 최근 알게 된 게 소장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물질들, 비타민, 에콜, 유로리틴, 아까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은 다 물에 녹아요. 물에 녹은 상태로 물과 함께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든 물질들은 대장에서 물과 함께 흡수된다는 게 거의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장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소장에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장이 아니라 대장 초입 또는 소장 말단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뷰티르산을 주로 만든다. 맞는 얘기지만 100% 정답은 아니에요. 비피도박테리아도 예를 들어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애니말리스 락티스 같은 균주는 락틱산을 많이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그 락티스 안에서도 뷰티르산과 프로피온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애들이 또 있고요. 비농검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 뷰티르산을 만들기는 하지만 만드는 양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비피도박테리아가 무조건 뷰티르산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장에 들어온 다음에
얘네가 실제 거기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지 만들어내는 거지 비피도박테리아 이꼴 뷰티르산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장누수라는 질병은 없었을 거예요. 뷰티르산이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옛날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리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절대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셨고요. 그래서 실제 뷰티르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피도박테리아가 아니라 제 장에 있는 1000개가 넘는 남배양성 미생물들. 이거 밤늦은 시간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터포나,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터 14이나 로제베리아나 이런 이름이 특이한 애들 엄청 많아요. 아컬만시아 뮤시니필라나 피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뷰티르산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뷰티르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마이랩이라는 솔루션입니다. 대검사할 때는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을 2주 정도 쉬다 검사하는 게 좋나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산균 드시면서 재검사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마이랩 검사 후에 맞춤 유산균 섭취했을 때 속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혈압약, 당뇨약 등의 섭취가 많고 매운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다. 맞춤형 유산균 드시고 속이 맵다라고 아프다고 속이 쓰리시면은 일단은 얘네가 작동은 하는 건데 유기산 생성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한 포를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반 포씩 두세 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드시고 물을 최대한 많이 드셔서 얘네들이 만든 유기산이 물에 충분히 희석이 된 상태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마스가 마이랩에만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면 일반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분석하는 거는 배양 안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모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 중에서 1세대만 쓰는 거예요. 저희 마이랩보다 좀 뒤떨어진 기술력으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분석들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1세대랑 2세대, 대사체까지 같이 하고 3세대까지 가는 거는 전 세계에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네. 가스가 심하게 나오며 2달이 넘어도 지속된다면 그건 어떤 현상인가요? 가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물질의 분해능은 좋아졌지만 분해할 때 유기산이 아니라 가스의 형태로 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엔자임 바이옴이니까 엔자임 바이옴을 조금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굿모닝 할 때 프로틴이랑 프로바이오틱스 파이버를 섞어서 섭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물 온도가 혀에 닿았을 때 뜨겁다 싶은 온도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혀에 닿았을 때 뜨겁다 싶은 그 미생물은 65도만 안 넣으면 돼요. 근데 솔직히 65도 물에다가 여러분이 파이토프로틴이랑 이런 것들을 섞으시면 물 온도는 사실은 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사람마다 뜨겁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게 한 80도 되는 거는 정말 뜨겁거든요. 그거가, 좀 뜨겁다라고 느끼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한 60도 정도 되는 물일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미생물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아요. 미생물도 사실은 죽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어려운 게 미생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흔들어 가지고 드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미지근하게 하시면은 미생물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뭐 더 편하게 녹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따뜻하게 드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미지근하게 하시면은 미생물들은 더 좋아하는 온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게 아이 출산 후 두통과 몸살로 몸져 누워서 며칠씩 앓으신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섭취가 두통에도 도움이 되는가? 이게 원인 불명의 마이그레인 편두통은 진짜 불치병이에요. 지금 의사들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할 정도로 두통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은 촉발되는 기저인자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장누수라고 하는 현상도 이제 원인으로 많이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부분 조금 포커스해서 끌어올리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은 두통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장누수에 의해서 촉발되는 현상이라면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론병 진단받은 고등학생 아이 마이크로바이옴 한다는 건가요? 병의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크론병이 사실은 저희가 그 대장 내과, 뭐 소화기 내과 교수님들이랑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크론병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솔직히 저는 저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뭐 한 몇 년 전이죠. 한 7, 8년 전에 윤종신이 크론병 걸렸어요라고 했을 때 뭔 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주변에 열의 한둘은 크론병이라고 할 정도로 병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전 세계 인구가 다 크론병 되는 거 아니냐고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할 정도로 그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크론병의 상당히 중요한 지수가 저희가 타겟팅하는 다양성과 뷰티르산 두 가지가 크론병의 가장 좋은 지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선하면은 충분히 크론병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론병이 처음 촉발을 하면은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방에 미생물을 다 없애요. 왜냐하면은 크론병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얘네들이 주변에 미생물 한 마리만 보여도 엄청나게 패닉을 하면서 스스로 사멸을 시키는 막 스스로 자살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세포가 뭐 혼자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용량의 메트라니도졸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독한 항생제를 과다 처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이렇게 장누수가 엄청나게 심한데 추가로 미생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미생물이 사람 혈액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담하세요. 근데 일단 크론병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하면은 마이랩 하시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비어하고 아주 치료 중간 상태에서 당 누수가 엄청 심할 때 추가로 유산균을 더 드시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잘. 네, 16세 만성 직장염. 이것도 지금 다가 면역 질환의 일부죠. 1년 넘게 계속 설사 키가 안 나요. 마이랩 하고 있는데 증상 호전되지 않는데 병원에서 항생제 유산균만 처방해 주었는데 겉모닝과 유산균만 먹고 있는데 계속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될지 판단이 안 돼요. 만성 직장염이면은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돼요. 항생제. 이거는 위험해요. 진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는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저하고 정말 친한 마이클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딸이 셋이었는데 막내딸이 크론병이었어요. 그래서 막내딸이 고등학생인데 키가 140 몇밖에 안 돼요. 이게 크론병이나 자가 면역 질환, 직장염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그 에너지, 그 미생물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방글라데시, 카시오카 이런 아이들처럼 성장이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인데 아이들의 성장세가 무척 더뎌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마이랩 먹으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증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당 누수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안 먹고 유산균을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요. 유산균을 처방을 해주셨다면은 항생제와 유산균 같이 처방받으셨다면은 항생제와 유산균 드시면서 마이랩 솔루션도 조금씩 섞어 드시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는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생제 안 드시고 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또 크론병이네요. 크론병을 앓고 있는 소비자분이 계신데 맞춤형 유산균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가요? 크론병은 뷰티르산 증가하면은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크론병,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에서 주최하는 램시마
그 크론병에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올로직스 신약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뷰티르산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뷰티르산을 증가시켜서 크론병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화두가 될 정도로 저희 마이랩에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를 올리는 것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특히 당 면역계 질환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2차 마이랩 검사 결과가 1차 때보다 나빠진 경우는 왜 그럴까요?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나빠졌어요. 일단 한 가지, 나빠졌다라는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상위 10%였는데 상위 20%가 됐어요. 이러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는 나빠졌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상위 30% 안쪽에 있으시면은 거의 웬만한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럭셔리예요. 거기에서 10에서 20으로 떨어졌어요가 나빠졌다라고 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30% 상위 30% 안쪽에 계시다면은 거의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30% 안에서 10에서 20 갔다, 20에서 15 갔다, 15에서 25 갔다 이런 수준은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냥 한 50에 있었는데 갑자기 70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진짜로 안 좋아진 건데 그런 케이스는 저희 랩 좀 드물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열에 하나, 한둘, 열에 한 분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긴 하는데 상당히 드문 케이스지만 그럴 경우에는 하시는 식단이라든지 최근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지 아니면 최근에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결과가 진짜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몸의 현상을 얘네들이 미생물이 미리 캐치하고 시그널을 드리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몇 개 경험이 있지만 지금 얘기하면 너무 두려움을 조장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결과가 올라오지 않고 계속 안 좋아지신다. 내가 특정한 약을 먹는 것도 없고, 내가 항생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잘하고 수면도 잘하는데 술도 잘 안 먹고 하는데도 안 올라온다. 그럼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빠지는 경우, 뭐 너무 많은 예시가 있지만 일단은 어, 생각지 못하게 뭐 그런 방부제가 엄청나게 많은 인스턴트를 좀 자주 드셨다든지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먹는 식품들이 방부제의 양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어, 종종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타이레놀이나 이런 저런 아스피린 계열의 의약품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훼손시키거든요. 이런 약들을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장기 좀 이렇게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현상들, 특히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셨다든지 이런 때 좀 떨어지는 것들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또 개양성 대장염이네요. 이게 유씨거든요. 이게 크론병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위치만 좀 다른 건데, 예, 개양성 대장염 의심으로 한 달째, 식단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 상태이신데, 마이크로바이옴을 7개월째 복용 중인 상태에서 궤양성 대장염 진단 보류 중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무척 예민하기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신랑한테 효과가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올라가고 뷰티르산 증가하는 거는 이 궤양성, 크론병, 유씨 이런 데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많은 논문에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만성 직장염 4시간 결과. 아까 말씀하셨군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고려대병원이랑 연구하는 그런 폴리포시스 같은 식으로 이렇게 직장염이 이제 만성으로 생기시는데, 상당히 괴로우실 텐데, 이게 폴립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괴로우실 텐데, 일단은
약은 드셔야 되고요. 약 드시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조언 하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이렉 검사 전에 기존에 먹던 약 모두 끊어야 되나요? 식장애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약 드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일단은 약 드시면서 약을 계속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드시는 상태가 디폴트가 돼서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 마이랩 검사는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아닙니다. 저희 좋은 점수 받아야 되는 검사가 아니라 내 몸의 현 상태를 잘 알고 거기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 가기 갑자기 2주 전부터 술 다 끊고 콜라 하나도 안 먹고 갑자기 살 빼고 근육 운동 엄청나게 하고 막 며칠 굶고 딱 가가지고 측정해서 다 정상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술 먹고 콜라 마시고 이래가지고 안 좋아지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에브리데이 그 상태, 나의 그 루틴한 상태 안에서 검사를 받고 그거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고 드시면서 일상을 살으셔야지 되는 건데 마이랩도 똑같아요. 약을 매일 드셔야 되는 거라면 드시면서 검사를 하고 그 내가 약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받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중간중간 끊겼었나요? 괜찮나요? 지금은 안 끊기나요? 중간에 끊겼었다고. 예, 예. 예, 뇌전증도 마이렉으로 검사 후 자완권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요? 뇌전증 부분은 제가 논문을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부분도 마이크로바이옴이랑 관계가 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이랩 유산균 아침 저녁 두 번 먹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드시는 거 전혀 문제 안 되고 식약처 권고사항은 100억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랩이 한 포에 50억씩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마다 장 안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다 30조는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미생물의 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드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도주가 있을 거거든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먹었을 때 배변이라든지 장의 상태라든지 배변 후 만족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이 뭐 부글거리는 게 줄다든지 이런 여러 현상들이 있어서 좋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문제 안 됩니다. 소비자분께서 아침엔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 낮에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데 마이크로바이옴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서카디안 클락이라고 해서 사람 몸에서 간이나 여러 장기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잘 감지해요. 그들이 되게 잘 알아요. 지금이 몇 시쯤인지. 근데 그 서카디안 클락에서 안 맞아가지고 간이나 소화기 계통이 아직 뭐를 먹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서카디안 클락에 관여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더 시간 딜레이를 두시고 단백질 드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주 공복 상태에서 바로 드시면 좀 그러면은 조금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있다가 단백질 드시면은 조금 더 갑자기 아침에 차 시동 걸고 예열도 안 됐는데 왕 몰고 나가면 차가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내 장기는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 나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킥스타트 해가지고 뭐 넣어가지고 강제로 시작하게 하면 애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좀 달래서 따뜻한 물 드시면서 저희 장기들 좀 준비시키고 그러고 나서 드시면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성조숙증 주사 맞거나 성장 억제 주사 맞기도 하던데 이런 거 끊고 마이렉 검사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복용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어, 성조숙증 주사 맞고 하는 거는 그 성장기 호르몬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큰 관여를 한다라는 거는 논문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의 생성률도 월등히 높고 뼈의 성장률도 더 좋다라는 거는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랩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아이가 부작용이 아직 크지 않다라면은 뭐 주사를 꼭 끊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사 맞으면서 병행하셔도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의사들이 권고하는 사항인데 성조숙증 주사 저도 뭐 이런 호르몬 제제에 절대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게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별로 문제 없을 정도의 도주다. 이 정도는 아주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끊고 마이랩이랑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7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아대지포 중에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아주 좋은데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다행스럽게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균의 구성이 좋아서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좋으신 걸로 보여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식단을 무척 잘하시고 드시는 거에 있어서 방부제 섭취라든지 항생제 섭취라든지 과당 섭취가 적으신 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잘 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되게 좋은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은 좋은데 다양성이 낮으면 뭐가 문제냐? 항생제를 한 번 드시면은 한 방에 붕괴돼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낮다라는 거는 이 장벽, 그 배리어, 그러니까 방어벽이 좀 얇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많으신 분들은 뭐 조금 잘못된 거 드시고 뭐 문제가 있어도 금방 회복을 하시거든요. 충분하게 애들이 받쳐주니까 다양성이 적으신 분들은 컨디션이 되게 오락가락 하신다는 식으로 조금 쉽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마이랩을 좀 하시면은 충분히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은 낮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뭔가 수술을 하셨다든지 뭐 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겪으셨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큰 수술 같은 거 하셨던 분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더듬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질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면역세포가 너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과민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내미생물들에 의해서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면역세포들이 좀 피하 식별도 잘하고 똑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면역세포가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조금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살 남아 아이인데 아주 잘 먹는데 하루 대변 보는 횟수가 5번까지도 있다. 설사는 아니다. 그런데 그로잉랩하고 맞춤 유산균 1년 먹었고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로 같이 케어 중인데 지금은 재검사 대기 중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2-3번 화장실 가는데 먹는 것에 비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관리하면 먹는 만큼 성장 갈 수 있겠죠. 질병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많이 하지만 아빠 키가 작아서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 영향이 더 큰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하루에 변을 5번까지 본다라는 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한 롬이라고 하는 지표, 장 건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정상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2-3번 아이가 간다? 정상입니다. 장의 연동 속도가 좀 빨라서 하루에 여러 번, 저희 그 미생물학자들 저희끼리 이제 하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변기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는 사람들 정도로 연동 속도가 빠르신 분들도 있어요. 먹은 대로 그냥 바로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당연히 영양분 흡수는 조금 덜 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게 먹는 게 귀한 시대는 아니어서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2-3번 변 보는 거 문제 아니고, 뭐 건강하고 설사 아니라면은 더더욱이나 건강하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지면서 막 간다든지, 그리고 변의 양이 너무 적은데도 아이가 계속 변이 나올 것 같은 변이를 느껴서
화장실에 자꾸 가서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건강하게 아이가 가가지고 바나나 똥 잘 싸는데 하루에 두세 번 한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장에 있어서는 키의 성장은 유전과 마이크로바이옴 두 개가 복합체예요. 일단 유전자로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좀 더, 좀 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다 무시하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만 무조건 쭉쭉 큰다. 맞지 않습니다. 유전자도 당연히 관여하지만 그 유전자에서 얼마나 1, 20%더 크게 자랄 수 있느냐, 1, 20%가 덜 자라는 애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전과 마이크로바이옴 둘 다 관여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이 이미 10시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파이토프로틴 먹고 목이 간지럽다는 아이는 아이랩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도 좋아질까요? 사과복숭아 알레르기 없었는데 7살부터 생겼어요. 아이들이 그 특정 항생제를 먹거나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아파가지고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없던 알러지 반응들이 생기는 아이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이토프로틴 안에 있는 천연물이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랩 통해서 마이랩을 먹고 알러지 반응이 없다라면은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게 되면은 알러지 반응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움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